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앞으로 10년간 신흥국 국채 디폴트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신흥국 국가들이 외화 부채를 갚을 자체 지원이 부족한 데다가 낮은 신용 등급 등으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래소의 밸류업 지수에 대한 논란에도 기업들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시에 그리고 자사주 소각 공시까지 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올 연말을 비롯해서 정기 구성 종목 변경을 예고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금리 변동성이 완화되고 또 국구채 금리에 기반해 움직이는 회사채 금리까지 낮아지면서 회사채 발행의 숨통이 더욱더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의 전환사채와 BW 발행이 규모가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이 꼴찌 수준인데다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12BW 발행마저 급증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잠깐 짚어보자면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 가까운 오름세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 증시의 탄력성을 더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증시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있을 대선인데요. 이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정말 박빙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은 물론 경합주 쪽에서도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의 백인 남성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가 계속해서 다가올수록 이 트럼프 지지층들의 결집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소식 그리고 국내 소식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붉은 디램의 침공, 중국 점유율 10% 돌파 추세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확대와 관련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똑똑한 경제에서는 오늘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위고비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에 대해서는 코스피, 돌아온 외국인의 이 매수세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까지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소식들 김영민 앵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존스 0.47% 상승하면서 43,06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43,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도 0.77% 상승세 보이면서 5,86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87% 상승했네요. 18,50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서 채권 시장은 휴장했고요. 주식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콜럼버스 데이에 미국 증시가 기분 좋은 랠리를 펼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PPI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누그러뜨리고 대형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다우와 S&P 모두 마감 기록을 쓴 바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잇따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 보이죠. 지금까지 S&P 500기업 중 3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5%가량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서 국제시장은 쉬어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브로드컴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기록하면서 역시 1.77%의 상승을 그려냈습니다. 5,431에 지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오펙이 원유 수요 전망을 다시금 낮춰 잡으면서 큰 폭 하락했는데요. 4.75% 하락해서 배럴당 71.91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세인데 아마존만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먼저 애플. 어제 소폭 내림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66% 상승하면서 종가는 231.3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애플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몇 주간 애플의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고 또 매수자들의 기대치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애플의 호실적과 추가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살펴볼까요? 사실상 어제장의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가가 금요일에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월요일장에서는 2.5% 가까이 뛰면서 종가 138.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아쉽게 140달러 선을 터치하진 못했고요. 이어서 투데이 핫스톡에서도 이 엔비디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D코엔도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으면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82% 상승해서 419.14달러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아마존, 나홀로 0.65%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0.08% 소폭 상승하면서 590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알파벳도 역시 1%대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알파벳에 대한 바이 의견 재확인했습니다. 현재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환경이지만 또 일부 위험 요인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217달러에서 208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순풍을 탈 것으로 알파벳을 좋게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브로드컴 살펴보겠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182.31달러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주 모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톡입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던 엔비디아 살펴봐야겠는데요.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랠리를 펼치면서 전 거래일보다 2.43% 상승한 138.07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인데요. 장중에 139.6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140.76달러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180% 상승했고요. 2023년 이후에는 9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날 주가 상승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달러 가까이 불어나면서 시총 1위 기업이죠. 애플의 3조 5천억 달러와의 격차를 바짝 좁혔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새 AI 칩 블랙웰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엔비디아 측은 블랙웰의 12개월치 주문이 모두 완판됐다라고 밝힌 바 있고 젠슨 황 CEO도 CNBC 방송에서 직접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밝히기도 했죠.
엔비디아 조만간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이번 주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보잉인데요. 한 달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지난 금요일에 직원의 10% 규모, 그러니까 17,000명가량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여파로 주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1.01% 하락하며 종가는 149.49달러를 기록했네요. 보잉은 차세대 주력 항공기인 777X 기종의 인도도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보잉이 입은 손실이 무려 약 5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제기됐습니다.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보잉 파업 사태로 노동자와 주주 등이 입은 손실이 총 37억 달러, 협력업체의 손실은 9억 달러, 시애틀 노동자 1억 2천만 달러, 보잉 고객이 2억 8,500만 달러 등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잉 노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임금 인상 등 대부분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파업이 언제까지 장기화할지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시리우스 엑셈홀딩스입니다. 투자 거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위성 라디오 회사인 시리우스 엑셈홀딩스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7%, 8% 가까이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현지 시간 13일에 외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9일부터 3일간 360만 주, 8,600만 달러 이상의 시리우스 엑셈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버크셔는 시리우스 엑셈의 주식을 총 1억 872만 주 보유하게 됐는데요. 시리우스 엑셈은 구독 기반의 위성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84억 5,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10일 버크셔 해서웨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950만 주 이상 매각하며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크셔가 보유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수는 7억 7,500만 주, 지분율도 9.987%로 낮아졌습니다. 이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버크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처분하더라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 증시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중국의 디램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단 타이틀은 붉은 디램의 침공, 중국 점유율 10% 넘는다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구형 제품 공급 증가로 인해서 좀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성장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고요. 중국의 기술 발전이 조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일단 특히 CXMT를 포함해서 중국의 메모리 회사들은 이 공격적인 투자 더불어서 인재 영입을 통해서 빠르게 현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CXMT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19나노 디램에서 17나노 디램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6나노 디램의 생산 비율을 33%까지나 높일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10나노급 6세대 D램 양산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이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구형 D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PC와 모바일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들이 이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잠식했던 그때의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XMT의 생산 능력도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좀 공격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월 5만 장을 생산하던 CXMT는 올해 말에는 월에 21만 장까지 올라갈 전망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장으로 늘어나갈 그런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7나노 기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치를 보여지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13%에서 53% 그리고 내년에는 66%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19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올해 16나노가 8%였던 비중을 내년에는 33%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한 만큼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이 부분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의 3위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인 월 33만 5천 장과 굉장히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추세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중국의 YMTC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내년에 월 13만 5천 장의 이 웨이퍼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성장하는 데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적으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까지 내재화한 덕분이 좀 더 크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장비 업체 나우라는 올해 처음으로 세계 장비 시장 매출 순위 탑 10권에 들어갔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는 EUV 노광 장비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제재를 극복을 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자립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성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들이 구형 D램과 밴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가 할인 땐 추가 지원, 캐즘 넘고 내수도 진작, 전기차 할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단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한도 상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캐즘과 또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인 것을 또 어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1조 7,600억 원 중에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이 좀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내수 소비재로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됐을 때 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서 내수를 자극해왔지만 지난해 6월 말에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 효과적인 내수 부양책이 현재까지는 조금 부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98만 대고요.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9.6%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출이 206만 대로 0.7% 증가한 것과는 조금 대조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부진이 그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고요. 국산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14.1%나 감소를 했고요. 올해 8월까지 4만 6천 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일단 국산 승용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자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는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는 다시금 하락세를 이어오는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되는 이 보조금을 상향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가 전기차 가격 자체를 인하를 할 경우에는 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현재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완성차 회사들이 이 목표 판매량을 좀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더불어서 판촉 활동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책이 함께 적용이 된다면 전기차 판매 회복과 내수 진작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전기차 판매 추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안 자체를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9.7조 원 밸류업 타고 자사주 소각이 활발해진다. 밸류업 관련된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을 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정책에 따른 이 주주 환원 강화 결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는 76건, 그리고 금액은 9조 3천억 원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각 규모가 4,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어가고요. 신한지주도 6천억 원, 하나금융지주도 3천억 원, 이게 대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도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증가가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고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북과 MPK 오늘 공개 매수 종료, 5% 확보하면 의결권 절반 육박. 일단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17일에는 경영권 분쟁의 1차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일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공개 매수 가격과 물량을 늘리는 승부수를 현재 던진 상태지만 초과 청약 시에는 안분 비례가 적용이 되고 가처분 소송 그리고 세금 차이 등으로 결과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MBK는 최소 매수 물량 제한을 없앰으로써 일부 지분 자체만 확보를 하더라도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가 있습니다. 최 회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로 최대 20%를 확보를 하더라도 자사주는 의결권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 싸움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K가 1%의 지분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의결권 비중이 각각 42.6% 대 20.3%로 갈리게 되고요. 5%까지 만약에 확보할 경우에는 MBK의 의결권 비중을 47.6%로 끌어올려서 사실상 과반까지 차지를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공개 매수의 결과에 따라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지 아니면은 MBK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점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승부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쓰비시 엔진 받던 현대차 50년 만에 전동화를 역수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과거와는 조금 정반대되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쓰비시의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공급하는 계열 체결을 맞았고요. 이는 미쓰비시가 현대모비스로부터 전동화 부품을 공급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통합 충전 제어 장치는 충전과 전력 변환 기능을 통합해서 차량의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는 V2L 기능을 제공해서 캠핑 혹은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50년 전에 미쓰비시 기술을 받아서 현대차가 폰이라는 차를 개발하던 그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현대차가 전기차 핵심 기술을 수출하는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점을 조금 더 주목할 수가 있겠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현대모비스가 다른 일본 완성차 업체에도 전동화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는 혼다와 닛산과 이렇게 전기차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동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좋은 아침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 증시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는데요. 무려 17분기 연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현재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M7, 매그니피션 센트 7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뚜렷하지만 이전보다는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만 실적이 좋아질 뿐이지 나머지 전체 하이테크 대기업들의 실적들은 그렇게 그 시장 눈높이를 충족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시즌 동안에 하이테크 대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눈높이 이상 나와야지만 주가를 끌어주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사상 최고를 쳤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 하이테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가 됐습니다. 하이테크 주가의 우회성 자체는 좀 훼손이 되지 않을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는 애플을 제외해서는 조금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는 좀 축소되는 기조라서 큰 기대는 좀 되지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이 자금 또한 좀 집중을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도세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이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전 세계 지수를 보면 지난 1년간 무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란 상태고요. 특히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2.2% 정도 이례적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를 보면요. 선진국 증시는 1.7%, 신흥국은 6.4%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신흥국의 그 증가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 증시가 V자형 반등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흥국 증시 쪽의 자본 유입은 중국 증시로 빠르게 유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현재 중국 증시로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중국 물들, 특히 ETF 쪽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를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요.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높지만 중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와 달리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0.34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는 선진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른 나라 증시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 특히 ETF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ETF 상품에 정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 중국 증시 자체를 주목하는 부분인 이유가 지금 미국과는 좀 서로의 주가 움직임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조금 대안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5일 대선이 이제 3주가량 남았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높았었는데 오늘 살펴본 소식은 또 경합주에선 동률을 이루고 있다. 정말 접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판세는 지금 어느 쪽에 기울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전국 지지율은 현재 해리스가 0에서 한 2%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선에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경합주 7곳에 대해서는 판세가 상당히 좀 혼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리스가 현재 이 지역에서 우세를 상실하는 것은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실패했고요. 각종 토론회에서 나올 때 자신감을 상실했던 점, 그리고 낙태와 관련된 이슈를 바람몰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참 이상하게 다른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판세를 뒤집을 만한 바람이 전혀 불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는 미국 사회 극도로 분단된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는 이런 분단이 통합과 치유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쪽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부활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대선 판도는 극명한 색깔론으로 좀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대선의 특징 자체가 어느 후보에게도 큰 바람이 불지가 않는다는 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 사회 분단 현상으로 인해서 과거 같으면은 분명히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이벤트가 또 사건, 이것이 좀 기존 지지층 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현재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대선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의 결정이 조금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선 판도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고요. 누구도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마이너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대선과 관련된 키를 쥐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들의 숨은 표심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양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서는 이런 정치, 대선에 무관심한 세력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SNS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봐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를 활용해서 AI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 수준별, 인종, 종교, 가정관계, 취미, 기호에 맞춘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쥐고 있는 이런 마이너리티 5만 명을 누가 자기 편을 끌어당기기는 이런 시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는 가가호 직접 방문하면서 정치 선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표를 쥐고 있는 이 5만 명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좀 키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펜실베니아 같은 좀 격전주에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재집계가 반복이 되고 그 뒤에 만약에 법정 투쟁으로 좀 파급이 될 경우에 대선 결과 판명이 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까지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워낙 판세들이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분단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주간 미국 극장가의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넘버원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11월 미국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도 요약본이 나오고 있는데요. 줄거리를 보면은 현재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파시스트적인 정권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반발하는 서부 세력이 정부군과 내전을 벌인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불복 사태가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유권자의 68% 정도는 선거 뒤에 폭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이런 정치 상황들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라고 있습니다. 폴리티크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200년 전으로 현재 급속하게 후퇴하면서 미국 정치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은 미국인들의 정치적 효력감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정치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반대 정당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이런 감정 악화가 의회 대립을 심화시키고 미국의 정치라든지 경제에도 이런 분단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권위주의 정부 형태를 띠면서 세상이 조금 혼란해질 가능성도 미국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혼란이나 폭력, 이렇게 대선 불복 시위까지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할 것이고 권위주의 정치로 조금 더 기울어질 가능성까지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중국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재정부가 3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적극적인 이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여지고 있는데 이 경기 회복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경기 부양책은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발개의 그리고 재정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장 와인까지도 나설 정도로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재정부 내용을 보면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업에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을 늘려서라도 국유은행에 자본을 주입해 줄 예정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중국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 여러 곳이 파산하면서 만약에 자본 주입이 안 된다면은 부동산 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업에 하청되어 있는 기업들까지 연쇄 부도 위기로 몰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이죠.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SOC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은 지방정부 재정으로 들어간다든지 국유은행에 들어가면서 이번 정책에 대한 경기 부양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나올 재정 정책이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는 타피 효과가 없는 버블티처럼 밍숭맹숭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지금 주식이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증시만은 지금 어제 올라갔는데 이 세력들을 보면 90년대 이후에 탄생한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차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주식에 투자하는데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쫓아 산다든지 금융주를 중심으로 사면서 주가를 좀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도 실망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다음 얘기로 또 중국 증시 얘기 이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 증시가 26% 넘게 또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최근에는 또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 중국 정부가 좀 갑자기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포함을 해서 또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꺼내든 이유, 거기 이유에 더불어서 과연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국 경제는 그 계절적 특성에 따라서 4분기를 전후해서는 경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요. 기업도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대미이라든지 유럽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 가동률도 뚝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창업 숫자도 2018년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5만 개가 설립이 됐는데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260개밖에 설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이런 역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업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지고요.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요식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서비스업체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디프레이션이라든지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내놓는 유동성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구호에 그치거나 그리고 흉내만 내다 끝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그야말로 이전의 그 선불론으로 돌아간다든지 시장 경제 체제로 다시 환류가 되기 전까지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이 실행만 되기만 한다면은 주가 상승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유동성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대부분 구호에 그치거나 흉내만 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정책이 과연 정말 실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세계은행은 10월 8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4.3%로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48%, 이 수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더 줄여야 될까요? 네, 현재 골드만삭스만은 이번에 그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률을 조금 높였는데 4.8%는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앞으로 계속 낮춰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매년 0.3%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세계 그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4조 위엔의 재정 자극 정책을 쓰면서 경기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때 들어갔던 그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해서 1.2% 엄청난 규모가 들어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9년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1.6%가 높아졌고요. 2010년도에는 2.2%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2조 위엔의 재정 자극 정책이 발표가 되더라도 이는 중국 GDP 1.4%고요. 2조 자금이 바로 소비 자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1조만 들어가고 1조는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올해 성장률은 0.2% 정도 올리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4조 위엔의 2008년도와 같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올해 5조 그리고 내년에 5조 위엔의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마저도 연금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지방정부, 국유은행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2008년대처럼 이렇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 합쳐서 10조 위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연금이나 의료비를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정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론사를 좀 보니까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은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했을 때 23%나 굉장히 큰 폭으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유동성 공급과 규제 완화 이 두 가지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자체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암은 주택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현재 900만 채에 달하는 빈집이 있게 되는데요. 이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일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3선 이하 600개 도시들의 그 과잉 공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계속 도시를 떠나면서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여기에 대한 투기 그 주택들이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공장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또 노후 주택들이 25년 이상 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를 사가지고 소화시키지 않는 한 지방에 있는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재정 투자를 해서 그 지방 정부에 있는 부동산 재고를 해소시켜주는 정책을 쓸 예정으로 있는데요. 하지만 600개 도시 중에 30개만 이런 그 공적 자금이 주입이 되더라도 무려 600조 원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영주택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노후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슬럼화되면서 누구도 살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국 증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과연 본격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화랑장으로 돌아서려면은 지금 중국 경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요. 개인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개인 소비를 묶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주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에 재테크 역할을 해왔는데 이 재테크 역할을 지금 못 해주면서 이미 그 빙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혹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계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는 처분받은 사람만 1,16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조 달러 정도가 벌금을 하게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때문에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는 말처럼 누구에게 그 뛸까 봐 호텔을 가거나 고급차를 사거나 사치품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금 격차가 지금 최근 들어서 급속히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벌어졌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2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도시 소비의 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화이트 칼라가 아무래도 임금 감소라든지 실업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 시점을 한번 찾아서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 살펴봤습니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이슈와이드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용찬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미국 대선과 중국 경기부양책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7개 경합주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이 진행 중이고요. 미국의 유권자 68%가 선거 후에 정치폭력 발생 우려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 회복 시점에 진입 가능성이 확대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계속해서 개장과 함께합니다. 개장 전 살펴보면 좋을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위고비 살펴보겠습니다.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에서 개발한 주사형 비만 치료제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제약회사로 특히 당뇨병 치료와 비만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1923년에 설립된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인슐린 개발로 유명하며 시간이 지나며 내분비 질환과 만성질환 치료로도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연구개발과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17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시가총액은 4,012억 달러에 달합니다. 위고비의 주성분은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한 약물 세마글루타이드인데요. GLP-1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섭취해 반응하는 배고픔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때문에 GLP-1에 이 같은 효과를 집약한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하면 쉽게 배가 부르게 돼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위고비는 지난 2021년 6월 미국 FDA로부터 체중 관리용 약물로 허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임상 3상 시험에서도 약 16개월 동안 15%가량의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입증했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체중을 최대 20% 가까이 줄일 수 있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위고비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인들도 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체중을 14kg 감량한 뒤에 비법을 묻는 질문에 간헐적 단식과 위고비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유명 모델인 킴 카다시안도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를 입기 위해 위고비를 처방받아 한 달 만에 7kg을 감량한 것으로 전해지죠. 이런 화제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됩니다. 위고비 국내 유통을 맡은 줄릭 파마 코리아는 오늘부터 위고비 물량의 주문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위고비 출하 가격은 한 펜당 37만 2,025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고비는 한 펜당 4번 사용이 가능하고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므로 펜 하나로 4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량은 0.25mg, 0.5mg, 1mg, 1.7mg, 그리고 2.4mg 이렇게 5가지인데요. 적은 양부터 투약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처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고비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출시되는 비급여 의약품인데요. 실제 처방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비나 진료비를 더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8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위고비 처방 대상은 BMI 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입니다. 또 BMI 지수 27kg 이상, 30 미만의 과체중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혹은 지방간 등의 한 가지 이상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인 비만율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지난 2014년 30.9%에서 2022년 37.2%로 증가했는데요. 또 대한비만학회의 2023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성인 비만병 유병률도 증가 추세입니다. 전체 성인 비만병 유병률은 2013년 30.6%였는데 2018년에는 35.7%, 2022년에는 38.4%로 점차 증가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식약처는 위고비에 대해 이 약이 두통과 변비,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또 앞선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는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음식이 위나 장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위장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 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와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해당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또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구진은 세마글루타이드가 주성분인 위고비를 비롯해서 또 비만 치료제 등이 운동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랄프 디리온 미국 예일대 신경과학과 교수 연구진은 현지 시간 7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신경과학회에서 쥐를 대상으로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위약을 투여해 운동량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한 그룹은 체중이 줄어든 동시에 하루 평균 달린 거리도 위약군보다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마글루타이드 투여를 중단하자 이 그룹의 운동량은 다시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죠. 디리온 교수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사람의 운동량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과학계는 비만 치료제 투여로 운동량이 줄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위고비 외에도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작년 기준 110억 달러로 2022년 40억 달러 대비해서 무려 161%나 성장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전시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를 처음 글로벌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또 국내 바이오 기업 인벤티지랩도 세마글루타이드의 약효 지속 기간을 1개월까지 늘린 주사제 IVL 3021을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동국제약은 1회 투여로 2-3개월간 약효가 유지되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죠.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먼저 개발이 진행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의 성공 여부가 향후 개발 동향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8시 50분, 개장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장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한마디 요약 살펴보시면 코스피 돌아온 외국인으로 반도체와 금융주의 상승으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날이었죠. 뉴욕에 호실적으로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하자 우리 금융주 역시 랠리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2,600선을 다시 한번 되찾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2%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도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는 2,600선 다시 한번 되찾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0.09% 소폭 빠지면서 770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탑5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탑5부터 지켜보시면요. 1위 KB금융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호실적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12만 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9만 7천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우리금융지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상승세를 외국인 덕분에 탄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도체 쪽 하방 압력을 받은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다음 주 화요일 24일쯤에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18만 원 선, 장중에는 19만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언급을 받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12개월 내에 블랙웰 다 판매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주가 향방도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X 일렉트릭 어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ESS에 대한 기대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담아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3위는 고려아연 랭크되어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결국 5.34% 지분 경쟁, 지분 확보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1차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2차전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해서 경영권에 대한 노이즈가 장기화될 우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는 하나금융지주고요. 5위는 효성중공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매도 한번 살펴봐야죠.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매도 많이 했는지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 삼성전자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는 유한양행입니다. 밸류업에서 빠진 노이즈가 좀 함께하고 있죠. 3위는 알테오젠인데요. 어제 알테오젠은 3%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4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과 그리고 엔터 쪽의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목표 주가 줄지어 하향 조정받고 있는데요. 네이버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위는 삼성 SDI입니다.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2위까지는 상품이고요. 3위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46%의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수주전 잇따라서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다만 그 직전에 테슬라에 대한 노이즈로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내내 2차 전지 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의 순매도 3위에 기록되어 있고요. 4위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함께 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는 신한지주인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계속해서 노이즈가 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은행주라는 그런 부분 역시도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신한지주는 어제장에서 기관 순매도 탑5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도 탑5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들도 함께 좀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코스피 시장은 2,600선을 회복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현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이 찍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움직였던 상위 테마들 함께 살펴보시죠. 세 가지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한강 작가 신드롬입니다.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한강 작가 신드롬 관련해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랠리 조금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중고시장에서는 벌써 30배 이상의 가격도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초판의 경우에는 한 20만 원, 40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신드롬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국계 미국 작가인 김주혜 씨도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같은 날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뉴스의 무게감이 노벨 문학상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치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작품이 1분에 136권 꼴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재지까지 부족한 상황이 와서 어제는 재지주까지 같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스24는 지금 2연상 점상 보이고 있고요. 한세 예스24홀딩스는 계속해서 지금 상한가에 묶여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재즈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종이를 제품을 좀 공급을 했던 기업이라서 같이 관련주로 좀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워낙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종이 구하는 데 있어서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랠리를 좀 한 4, 5일 정도 이어갔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한강 작가 신드롬이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드론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방산까지 같이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전에 중국의 DJI, 그러니까 세계 최대로 드론을 많이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DJI에 대해서 규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 브리핑에 전달드린 바 있는데요. 이미 기본적으로 이런 소식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무인이동체연구조합과 또 미국에 있는 노스타코다주가 함께 국제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드론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고 물꼬가 좀 트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산까지 좀 같이 보면요. 불안한 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쪽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요새화 작업을 돌입한 것으로 어제 오전쯤에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경의선이랑 동해선에 있는 철도를 철거를 하게 되면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화하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라는 포지션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요새화 작업에 좀 돌입하면서 국내도 좀 복잡한 상황을 보이게 됐고요. 중국 쪽에서도 대만 섬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전해드리면 X 계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긴급 승인이 났다라는 게 X 계정을 통해서 좀 올라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살펴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이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사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제 정세와 관련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도체고요. 엔비디아가 12개월 앞으로 팔아낼 물량 모두 다 완판됐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진 바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TSMC도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수출 데이터 10월분이 나왔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D램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톡톡한 경제 뉴스에서 살펴봤듯이 위고비가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주문을 시작을 합니다. 한 펜당 가격이 한 37만 원 정도 되고요. 비급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사람당 부담하는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미국에서 약가 협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고비가 같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수요도 같이 탄탄하게 받쳐줄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로는 메타의 퀘스트 3S 정식 판매입니다. 기존의 커넥트 2024에서 나왔던 오라이언과 같이 공개됐었고요. 퀘스트 3의 좀 더 저가형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 발표도 같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우리 증시는 양시장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이 증시 반등으로 인해서 함께 훈풍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약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훈풍 이어갈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증시의 훈풍을 잘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5% 상승하면서 2,632포인트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4% 상승하면서 7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한 채로 마감했고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부터 엔솔까지는 모두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0.49%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탄소 나노튜브 펠리클 상용화를 위해서 특성 확보에 성공을 하면서 2나노 공정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6만 전자를 회복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더불어져서 오늘은 0.49% 상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5% 상승하면서 19만 1,9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전망된다라고 증권가에서 주주
매출이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영업이익 부분이 6조 8천억 원, 그리고 전 분기 대비했을 때 24.53% 증가할 것이다라고 현재 전망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0.49%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기대감에 실망 매물이 조금 더 출회가 됐지만 오늘은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0.1%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제형 개발 플랫폼 S-하이콘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농도 제형 대비했을 때 동일한 약효에 필요한 투여 용량이 적어서 피하 주사제나 혹은 안구 투여 주사제 개발 등에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관과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최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0.2%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온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0.79% 하락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3%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도 현재 1.62%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리가켄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연 매출이 13조 원대에 이르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일본의 제약사 오노약품과 최근에 이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또 2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이뤄졌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전자기술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0.49% 상승폭 유지한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19% 굉장히 크게 출발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현재 5.34%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PSP도 1.21%로 이쪽 섹터 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현재 1.11%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반도체주 굉장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 영향으로 현재 2.03%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방산주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0.81% 하락폭을 그려내면서 보여지고 있고요. 전선주는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0.47% 그리고 0.41% 대한전선과 LS일렉트릭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CS윈드는 1.23%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1.14%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에 마찬가지로 계정과 비슷하게 1.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3.14% 상승하면서 19,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0.96%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섹터 내에서는 바이오주가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오늘도 몇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마감 후에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열이 체결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 0.74%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고요. 현재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1.13%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26%로 조금은 약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0.51%, HLB는 0.74%로 각각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금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우리 기준금리가 내려가기도 했고 그 지난 거래일에 있었던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이 금융주 쪽으로 굉장히 호실적을 잘 찍어내면서 금융주가 그대로 수혜를 입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의 상승폭을 오늘은 어느 정도 반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신한금융지주는 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6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0.7% 하락폭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JB금융지주도 1.2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와 공동 대출을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은 카카오뱅크랑 마찬가지로 현재 그 소식을 좀 주가의 호소식으로는 좀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현재 0.23% 소폭의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도 각각 0.91%, 2.16%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양은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부산 기장공장 건설 현장이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공사 대금의 연체로 인해서 현재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로 나왔던 만큼 조금 주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19%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C는 어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그 강세를 어느 정도는 반납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45% 상승하고 있고 LG화학도 이렇게 0.57%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상승 이어가면서 지금 2차 전지 이 소재 부품 장비단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추석 연휴가 예약 전쟁이 조금 강하게 몰려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최대 5배나 오르는 패닉 바잉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내년 추석 같은 경우에 거의 열흘짜리 연휴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예약 전쟁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이 0.23%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한질카 같은 경우는 1.68%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4% 상승을 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0.7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운주가 조금은 주춤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먼저 볼 텐데요.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코스피가 오늘은 또 외국인이 빠지는 걸로 매도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는 2600선 위로 올라온 코스피가 안정적인 흐름을 먼저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일장 미국의 이 훈풍에 힘입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발표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3% 정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SK하이닉스 24일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의 소부장단에서의 반등폭의 흐름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 원 정도의 일단 지지력,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는 주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테마상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이 수급 이동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지수에 다시 한번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어제 시간 외에서 좀 움직임을 보였던 고려산업 쪽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가 5대4 공격을 재개했다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5대4 공격을 재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5대4 지역이 곡물 수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고려산업이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 좀 보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TSMC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유럽에 너무 잘 나가서 이제 공장도 더 잘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5나노 이하에서 가격을 좀 배짱을 내미는 건지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인텔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가격을 이제 올린다는 증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공급 관련돼서는 사실 전반적인 수급을 다 먹어가겠다는 증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해석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수혜를 얻을 것이냐 그것은 저는 사실 이제 반대급부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같은 경우도 가격을 2배 이상 증가를 시키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수율이라든가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수혜 가능성보다는 일단 TSMC의 주가 랠리에 대한 주목이 좀 더 강세로 여겨지는 상황이고 관련돼서 보면은 TSMC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단 TSMC 관련주로서 국내에서는 뭐 HPSP라든가 이런 어닐링 장비 쪽에서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 상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일단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7조 이상을 우리가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으로 하면서도 TSMC 시장 주가 흐름도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최근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인텔에 대한 수혜보다는 관련주들 중심으로 TSMC와 밸류체인 관련주들 중심으로서 더욱더 이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TSMC는 일단 실적은 괜찮게 좀 흘러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16일에는 ASML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보니까 오늘 19만 원 선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는 진짜 또 주가 차별화 보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HBM, 엔비디아 관련해서 블랙웰 수요가 12개월 완판됐다라고 하고 어제도 사상 최고가 달성을 했고 그럼 HBM에 대한 수요 탄탄하니까 SK하이닉스는 19만 원 선 올라왔으니까 전고점까지도 쉽게 좀 가능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20만 원 선을 일단 터치하면은 의미 있는 시그널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를 사실상 보면은 14만 원대 근처에서 지금 19만 원대를 우리가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거의 30% 이상의 수익률을 미리 선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가 24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7조 이상까지 이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다면 추가적으로 저항대 20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7조 가량을 소폭이라도 컨센서스를 하회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의 차익 매물 출회가 일부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을 때는 또 신규 진입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또 일단
이 SK하이닉스를 저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작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SK하이닉스는 향후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이 랠리를 조금씩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내년 정도의 흐름도 봤을 때는 HBM4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양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삼성전자 다시 양전에 성공했네요. 0.16% 강보합 수준에서 오늘 흘러가면서 6만 원 선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쪽 살펴보니까 KB금융이나 뭐 지주사 쪽 좀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11월 4일에 밸류업 ETF 뭐 12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올라가는 건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접근이 가능한지도 같이 궁금하거든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뭐 웰스파고라든가 JP모건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동기부여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밸류업 지수가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뭐 12종 이상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은행주 중에서는 KB금융이 사실 밸류업 지수에서 뭐 기대감보다 뭐 아쉽게 이탈을 한 모습들인데 사실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3분기 실적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채권 관련 수익이라든가 일단 원화 강세에 따라서 환차익에 대한 수익이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순이자 마진을 상쇄하면서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인 흐름이 3분기, 4분기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보인다면은 이번에는 밸류업 지수에서 빠졌지만은 다음에 6월 달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들을 좀 더 뭐 투자자들이 좀 높게 점쳐지면서 사실상 KB금융, 금융주 중에 은행주 중에 최고 강자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탑픽으로서는 KB금융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뭐 매수 관점으로는 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안에 다시 한번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좀 변경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KB금융이 포함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평가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주 환원책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앞으로 룸이 좀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정상 오늘 위고비 출시가 온라인 주문 9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짚고 가볼게요. 일단 주가에 많이 녹아 있는 상황이고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내년 2월에 이제 약가 협상이 시작이 되면 위고비가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수요도 같이 좀 탄탄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세로 뉴스로 만약에 작용을 한다면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저도 굉장히 니즈가 좀 강한 편인데 사실 이제 정말요? 일단 비만 치료제를 쓰려면은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 확률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장은 제가 그렇죠, 이제 쓸 그렇죠.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 침투율이 글로벌리 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고요. 사실상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삼천당 제약도 관련된 오보가 있었지만 이런 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저께 나이백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근손실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 개발을 일단 상용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반등폭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비만 치료 시장 같은 경우에 신규 진입에 대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ETF 쪽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국내 시장에 국한된 ETF보다는 해외 쪽에 이제 우리가 위고비 관련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가 좀 포트폴리오로 포함된 ETF를 중심으로써도 한번 접근 전략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새로운 뉴스가 일정 부분 나왔지만은 장기적인 트렌드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 약간은 미국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뭐 한미약품 경우는 한국형 이 FDA 승인이 지금 임상 상상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치고는 좀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종목 추천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펩트론하고 인벤티지 랩을 조금씩 더 우리가 보는 게 근데 개별주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고점에서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 계약에서 뭐 본계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본계약 전에 이제 평가 계약이다. 아니면은 본계약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 계약에서 끝날까 이제 좀 말이 많지만 맞아요. 저는 조금씩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일라이 릴리가 계속해서 실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조금 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원픽은 펩트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의 그 동안에 이제 뭐 전임상을 미국에서도 준비 중인 업종 중심으로서도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더 이렇게 분할해서 꾸려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사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한미약품 쪽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탑픽으로는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말씀해 주셨습니다. 펩트론은 또 일라일릴이랑 같이 평가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네 기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게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계약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제2의 알테오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입니다. 코스피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이수페타시스, K시텍, SK이터닉스, DI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DI 쪽을 그래도 보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DI 같은 경우는 HBM 이제 테스터 장비 쪽으로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HBM 하면은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DI 같은 경우도 지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양하게 테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DI라든가 뭐 YC 이 관련된 이제 테스트 장비 쪽 테크윙을 비롯해서 최근에 워낙에 낙폭이 과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가 저점에서 반등이 제일 빠르게 나온다면 이러한 테스트 장비 쪽에 대한 흐름이 가장 빠르게 이제 호전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향과 뭐 SK 향 나누기보다는 후공정 쪽에서 중심이 되는 공정에서 우리는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관련주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DI 쪽은 오늘 뭐 반등폭이 조금 강하게 나올지라도 사실상 신규 진입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일정 부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뭐 크게 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진입 시점에서는 그렇게 무리 없이 또 신규 진입에 어느 정도의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일단 초보장단 이야기가 나와서 그 DIT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뭐 기술 탈취했다라는 혐의 속에서 뭐 압수수색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혹시 가능할까요? 네, 뭐 어닐링 장비 쪽에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HPSP 같은 경우는 수소고압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이제 어닐링 쪽인데 근데 이제 DI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과거에 이제 협업을 계속 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확인을 한번 더 해볼 만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약간 단독 뉴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나올 이제 신규 소식에 대해서 한 번은 집중해보고 반사익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 사항이 뷰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형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하반기 이후에 뭐 내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오테크닉스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DIT 같은 경우에 반사이익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호실적 중심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에 일단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입니다. FST, SNS텍, 제이오, 제주반도체 그리고 EM텍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FST가 좀 강하게 반등폭을 조금씩은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금 삼성전자 뭐 펠리클 관련돼서 공동개발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관련된 흐름에서 조금 뭐 이 스펙트럼을 좀 넓혀본다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DDR4에서 DDR5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이러한 그 전공정에 대한
뭐 일단 EUV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FST도 마찬가지로 펠리컬 관련주로서 독보적인 또 이제 과점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의 종목 흐름 일단 실적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보자. FST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워낙에 눌림목 이후에 첫 번째로서의 강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뭐 이번 주 정도를 본다면은 향후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이러한 상승폭 일단 장 마감 때까지 이런 10%대 이상의 유지를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진입 시점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부장단에서는 사실 하이닉스의 움직임과 일단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중심으로서도 변동폭 베타가 고베타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폭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확장적으로 좀 뭐 10%대 이하 쪽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는 시면은 사실 지금 신규 진입까지도 뭐 그렇게 큰 뭐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상위 테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식 중에 하나가 구글이 카이로스 파워랑 SMR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전 데이터 센터 돌리고 AI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갖다 쓸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카이로스 파워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구글 관련해서 AI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30년부터 처음 발전소를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테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암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윤 대통령이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또 나온 소식 보면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25년에서 29년까지 양자 공동 연구실을 20개 정도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장한 이후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수주 잘 찍히고 있지만 뭐 국정감사 이벤트도 있고 중국 쪽에서 1, 2위 조선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대한 경쟁사가 생겼다라는 고통도 좀 있긴 합니다. 더불어서 총파업과 관련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야기하고 16일에 예정대로 총파업이 만약에 잘 안 되면 협상이 잘 안 되면 16일에 총파업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빅3 중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원전 테마 그동안에 좀 많이 이제 눌렸다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와의 원전 계약을 필두로 해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폭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한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분할과 관련된 잡음 노이즈가 어느 정도 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2만 원대를 돌파한다면은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관련된 이제 이벤트 노이즈가 사실상 내년 정도면은 일단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종 협상이 이제 진척이 된다고 하면은 체코 원정을 필두로 해서 베트남까지 한국에서의 그런 그 관련된 원전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데이터 센터, AI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 전력망에 대한 부족과 함께 장기적인 랠리를 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11차 전력 수요 관련돼서 이제 전략 계획에서 따라서 원전에 대해서는 23%에서 또 30% 이상까지도 한국에 대한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흐름에서 원전을 일단 오늘 첫 반등을 흐름을 보신다면은 일단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연속성의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미국장에서의 관련들 원전 관련주들이 반등폭을 오늘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좀 뭐 쉬어갔던 흐름에서 사실 순환매 차원으로서의 반등폭도 한번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일단 탑픽으로는 한전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계속해서 팔로잉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원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별로도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대표님 워낙 그 원전 관련주들은 시총도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적도 뒷받침해주는 종목들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를 좀 장기간 담아가도 괜찮은 네. 건가요? 일단 원전주에서 저희가 이제 실적주를 찾는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테마주들, 뭐 우진이라든가 이제 한전산업 이렇게 좀 소형 테마주들.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들 매매했던 네. 보성파워텍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한 5년, 10년 주기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전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를 중심으로서.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제 다른 사업 부분이 많이 이제 부진해서 이제 하락을 한 건데,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전 기술이라든가 이제 한전 KPS를 중심으로 원전에 특화된 설계라든가 설비 유지와 관련된 종목을 일단 선별해서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짜내고요. 또 추가적으로 원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관련주들을 함께 좀 우리가 뭉뚱그려서 좀 보신다면은 리스크도 조금씩 축소가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이제 전망성이 좋은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 좋은 퀄리티 관련된 중심으로서도 좀 넓게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대한 흐름도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여러 종목 중에 지금은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 한 4%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한전 KPS의 매력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있지만 이걸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담아가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넓게 다각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전환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38% 그대로 상승폭 유지한 채로 773포인트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매수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연속해서 또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조금 더 이 매물을 크게 출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제도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렇게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의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물을 조금 더 출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 분위기 자체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자면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금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강세를 연출하면서 오늘 우리 기업 중에서도 HBM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0.4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SK하이닉스는 1.5% 그대로 상승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5.72% 상승하는 모습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말씀과 같게끔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3.52% 상승하면서 19,13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보자면 삼성중공업도 2.83%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63% 상승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4.63%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일부터 사흘 연속 파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얼마 전에 공시가 좀 떴습니다. 오세아니아 선사와 3,3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61% 하락하고 있고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다시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때는 분위기가 몹시 안 좋았다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도 4%, HLB 2%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5.45%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장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섹터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지금 한번 열어보자면요. 다음 섹터는 아마 지금 제약이나 좀 다른 섹터 쪽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셀트리온도 0.82%, 알테오젠도 1.3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0.2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2,600선 넘어서면서 2,62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수급 상황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은 일단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이를 방어해주면서 매수 우위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으로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6만 원 선에서 걸쳐서 계속해서 좀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나마 SK하이닉스가 방어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9만 닉스까지 다시 회복했고요. 오늘 장 막판까지 20만 원 터치까지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